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 그러나 그 희망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마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박은영 씨의 세 번째 이야기는 그녀가 지켜내려 했던 마지막 희망조차 잃어버리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또 한 번의 배신이었습니다. 아이가 강원도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영의 하루하루는 설렘으로 가득 찼다. 은영 자매님, 요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곧 제 아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은영은 매일 밤 아이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고 함께 먹을 음식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아가야, 이제 정말 엄마랑 함께 살 수 있어. 기다려. 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은영 씨, 좋은 소식이에요. 법원에서 임시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은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다. 정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 요양원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은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기쁨의 무게가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동철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은영이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동철이 정미에게 화를 냈다. 응, 내 친구가 봤대.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걸. 이런 일이 복잡해지는구만. 동철에게 은영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법적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보, 은영이가 아이를 찾으면 우리가 받던 수당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정미가 걱정했다. 그러게. 월 60만 원인데. 동철은 요양원에 아이를 맡기면서 허위로 한부모 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동철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다리장애로 놀림받고 차별받으며 자랐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다. 너 같은 절름발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장애인은 얌전히 구석에서 살아야 해. 이런 말들을 평생 들으며 자랐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쌓여갔다. 특히 은영의 집안을 알고 나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반포에서 자란 부유한 집 딸. 나 같은 놈이랑은 원래 만날 일도 없는 애였는데. 그런 열등감이 은영을 더욱 학대하게 만들었다. 자신보다 높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짓밟고 싶었던 것이다. 은영이를 그냥 두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동철이 정미에게 말했다. 뭘 어떻게 해?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어디로? 해외로. 정말로 이번에는. 정미가 놀랐다. 그럼 우리도 수당 못 받잖아. 수당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은영이가 계속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수당도 다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 동철은 이미 계산을 끝냈다. 은영이 아이를 되찾는다면 자신의 모든 부정행위가 드러날 것이었다. 동철은 요양원 원장을 찾아갔다. 원장님, 아이 어머니가 면회 오려고 한다는데. 네, 법원 명령이 있어서요. 사실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동철이 거짓말을 했다. 어떤 문제요? 폭력적이고 아이한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여기 맡긴 거거든요. 원장이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장님,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요양원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철의 교묘한 협박이었다. 원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은영의 면회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토요일 아침, 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강원도로 향했다. 2년 만에 만나는 아이. 얼마나 컸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엄마를 기억할까? 온갖 생각으로 가득한 채 요양원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면회 왔어요. 하지만 원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죄송한데요.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면회는 힘들 것 같아요. 몸이 안 좋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감기가 심해서 다른 분들에게 옮을 수도 있고. 은영이 의심했다. 정말 아픈 건가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의료진 판단으로는 결국 은영은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주세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질 거예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은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누군가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요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아이가 다른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오늘은 외부 병원에 가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은영은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은영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한편 동철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보, 이렇게 계속 막는다고 해결될까? 정미가 걱정했다. 아니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뭔데? 아이를 정말로 해외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받던 수당은? 수당받을 명목으로 다른 애를 입양하면 돼. 동철의 계획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다. 동철은 불법 해외 입양을 주선하는 브로커를 만났다. 아이 하나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데 부모 동의서는 있어요? 아버지 동의는 있어요.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좀 복잡하네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얼마나요? 500만 원 정도. 동철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은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몇 주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면서 은영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혹시 아이가 정말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아이 걱정만 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다. 은영 씨, 괜찮아요?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했다.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교회에서도 은영의 상황을 걱정했다. 은영 자매님, 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힘내세요. 권사님이 위로해 주셨다. 감사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은 주시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교인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려 했다. 내일 아이를 데려가겠어요. 브로커가 동철에게 전화했다. 정말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밤에 요양원에서 데려가서 공항으로 바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동철은 마침내 은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한 명이 교회 교인이었던 것이다. 권사님, 요새 한 어머니가 아이면회 오시는데 계속 못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요? 박은영이라고. 참 안타까워 보이던데. 권사님이 깜짝 놀랐다. 어머, 그게 우리 교회 은영 자매님이네요. 정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이는 멀쩡한데 계속 못 보게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제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사님이 급히 은영에게 연락했다. 은영 자매님, 요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이상하다니요?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면회를 못하게 막는 것 같대요. 은영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 쪽에서 뭔가 공작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은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동철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은영 자매님, 큰일이에요.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를 오늘 밤에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네요. 뭐라고요? 간병인이 우연히 들었는데 브로커가 와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은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늦으면. 전화기를 든 은영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기회였다. 은영은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강원도로 향했다. 병원 일도 다른 모든 것도 제쳐두고 오직 아이만 생각했다. 늦으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버스 안에서 은영은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요양원에 도착한 은영은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님, 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아, 박은영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제 아이를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면서요? 원장이 당황했다. 그건 법원 명령도 있는데 왜 면회를 막았어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사실은 아이 아버지가 원장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아이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믿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해서 은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동철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모함했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제 아이를 보여주세요. 은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뭐요? 브로커들이 1시간 전에 데려갔어요. 은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 안 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은영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공항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은영은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아직. 택시 안에서 은영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불법 해외 입양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 아이를 강제로 보내려고 해요. 공항에 도착한 은영이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은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목소리, 분명히 자신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브로커들과 함께 출국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멈춰요. 은영이 절규하며 뛰었다. 과연 은영은 마지막 순간에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엄마, 엄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은영의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분명히 자신의 아이였다. 안 돼. 멈춰요. 은영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이미 아이를 데리고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도와주세요. 제 아이를 데려가고 있어요. 은영이 공항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소란을 피우는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을 뿐이었다. 그때 은영이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했다. 신고하신 분이 박은영 씨인가요?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네, 네, 저기 가고 있어요. 제 아이를. 경찰관이 은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 하지만 이미 브로커들과 아이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였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늦으면 안 돼요. 비행기 타면 끝이에요. 은영의 절규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엄마, 엄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은영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미 늦었다. 브로커들과 아이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한 후였다. 안 돼. 멈춰요. 은영이 절규했지만 공항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았다. 아주머니,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제 아이가 저기.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다. 은영이 신고한 경찰도 늦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고 브로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미 출국 절차가 완료되어서 경찰관이 무력하게 말했다. 공항 로비에 주저앉은 은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아가야, 아가야. 은영이 바닥에서 오열했다. 주변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진짜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은영 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함께 온 변호사가 달랬지만 은영은 일어날 힘도 없었다. 살아야 할 이유, 버텨야 할 이유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 일도 나가지 않았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그냥 방 한구석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은영 자매님, 식사라도 하세요. 교회 권사님이 찾아와 걱정했다. 하지만 은영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음식을 봐도 먹고 싶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서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은영 씨가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구했어요. 청소업체 팀장이 연락해왔다. 일자리를 잃은 은영은 곧바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월세도 밀렸고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체납됐다. 기초생계비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은영 자매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교회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몇 달 후 결국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았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밀린 월세만 해도 300만 원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영이 애원했지만 집주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은영은 서울역 근처 쪽방촌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월 15만 원이 부담스러웠다.
결국 노숙을 시작했다. 은영 자매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도 은영은 숨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겨울이 오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잃은 절망감. 이제 정말 끝인가? 은영이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은영은 인천으로 향했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일자리도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이 마흔에 장애가 있는 여성을 고용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다. 죄송해요. 저희는 나이가, 경력이 온갖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인천의 한 반지하 방을 얻었다. 5월 20만 원이었지만 그나마 비가 새고 습기가 찬 열악한 곳이었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버티다. 인천에서 은영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이 전부였다. 방세 20만 원을 빼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하루에 6천 원 남짓. 라면 하나가 1,000원인데 은영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든 금액이었다.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며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거기서도 눈치가 보였다. 이 나이에 왜 일을 안 해? 게으른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런 은영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고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있었다. 저는 괜찮아요. 은영이 작게 대답했다. 저는 이정모라고 해요. 이 근처에서 리어카 일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다.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에 정모는 정말 친절했다. 은영 씨, 밥은 드셨어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거라도 드세요. 때로는 빵 한 개,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은영에게는 구원의 손길 같았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느낌이었다. 정모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은영이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뭘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정모는 자신도 힘든 사람이라며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은영은 정모에게 점점 의존하게 됐다. 돈이 떨어졌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언제나 정모가 도와줬다. 은영 씨, 제가 좀 더 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정모가 말했다. 더 큰 도움이요?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은영이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동거인으로 등록하시면 기초연금도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모가 설득했다. 결국 은영은 정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류상으로 동거인이 된 두 사람. 은영의 기초연금과 정모의 소득을 합치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다. 이제 걱정 없이 지내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정모가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정모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다. 정모는 은영의 기초연금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은영 씨는 돈 관리가 서투르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건 다 사드릴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은영의 돈을 자신이 관리한다며 통장을 빼앗았고 외출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은영 씨, 밖에 나가실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보호자인데. 보호자라는 말에 은영이 소름이 돋았다. 언제부터 정모가 자신의 보호자가 된 건가? 정모는 은영의 기초연금 40만 원을 모두 가져갔다. 생활비는 제가 드릴게요. 나머지는 저축해 놓을게요. 하지만 실제로 은영이 받는 생활비는 하루 3천 원 남짓. 나머지는 정모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었다. 정모 아저씨, 제 돈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면 화를 냈다. 정모는 은영을 점점 외부와 차단시켰다. 은영 씨,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마세요. 혹시 이상한 말 듣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만 믿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은영 씨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은영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정모 자신이었다. 은영의 외출이 제한되고 다른 사람과의 연락도 차단됐다. 완전히 정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정모에게는 은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모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은영의 기초연금을 계속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정모가 죽어도 한동안은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마지막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정모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성격도 더욱 포악해졌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다. 은영아, 밥은 했어? 정모가 고함을 쳤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려서 어떡해. 내가 아픈데. 은영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폭언이 쏟아졌다. 때로는 손찌검도 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영이 계속 사과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낀 정모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은영아, 내가 나를 돌봐줬으니까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거야. 재산이요? 응. 이 집도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내 거야. 은영이 의심스러워했지만 정모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다. 실제로는 은영 명의로 된 부채와 대출만 잔뜩 만들어놨던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빚이 은영에게 넘어가도록. 정모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면서 그는 더욱 잔혹해졌다. 은영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정모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지. 병든 정모의 피해망상이 극에 달했다. 은영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괴롭혔다. 정모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면서 그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정모는 은영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은영아, 내가 내 돈을 다 쓰고 있어. 이제 그만해야겠어. 어느 날 밤 정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해. 내가 내 통장을 비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정모가 들고 있던 칼이 번뜩였다. 정모 아저씨, 제발. 저는 아무것도. 은영이 뒤로 물러서며 애원했다. 하지만 정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죽음을 앞둔 절망감과 고통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내가 내 돈을 훔쳐간 거야.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가려고. 정모가 칼을 휘둘렀다. 은영이 피하려 했지만 좁은 방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
아, 은영이 바닥에 쓰러졌다. 정모는 이미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끔찍한 일을 계속했다. 정신이 나간 정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은영의 시신을 토막냈다. 아무도 모르게 정모가 중얼거리며 끔찍한 일을 마쳤다. 시신의 일부는 자신의 리어카에 숨겼다. 다른 곳에 버릴 힘도 시간도 없었다. 이제 괜찮겠지. 정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그의 마지막 힘을 소진시켰다. 며칠 후 정모는 집에서 홀로 숨을 거뒀다. 암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은영을 죽인 충격이 겹쳐서 심장이 멎었다. 아무도 정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이웃들은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집은 그대로 방치됐고 리어카도 마당 한 구석에 그대로 있었다. 리어카 안에는 은영의 토막난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았다. 정모는 철저히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고 은영 역시 아무에게도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리어카는 비바람을 맞으며 마당 구석에서 녹슬어갔다. 그 안에서 은영의 시신도 함께.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끔찍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동네 청소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이 우연히 이 집을 발견했다. 여기 집 주인이 몇 달째 안 보이는데 이웃의 말을 들은 구청에서 확인차 나온 것이었다. 냄새가. 청소부가 얼굴을 찌푸렸다. 집 안에서는 정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미 몇 달이 지나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당의 리어카에서 발견됐다. 이게 뭐야? 청소부가 경악했다. 리어카 안에서 또 다른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리어카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것이 박은영이라는 여성의 것임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박은영 41세, 가해자는 이정모 54세로 추정됩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천 토막살인 사건, 리어카에서 발견된 토막난 시신. 하지만 보도의 초점은 자극적인 사건 자체에만 맞춰져 있었다. 은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저 토막살인 피해자라는 타이틀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은영의 과거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신원미상의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사건. 그게 공식적인 기록의 전부였다. 은영의 장례는 무연고자 장례로 치러졌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공동묘지 한 구석에 조용히 묻혔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하나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박은영 1982-2023. 하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었다. 인천 리어카 토막살인 사건, 8개월간 방치된 채 발견된 시신. 은영의 죽음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만 소비됐다. 피해자 박은영 41세은 가해자 이정모 54세와 동거하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는 사건의 표면만 다뤘다. 토막살인이라는 충격적 키워드, 리어카에 방치된 시신이라는 자극적 소재만이 전부였다. 또 다른 묻지마 범죄, 동거남 살인 사건. 은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며칠 보도되다가 금세 잊혀졌다.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사 프로그램 탐색 보고 60분의 김민수 PD는 다른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을 접했다. 인천 토막살인? 또 이런 사건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가족은? 친구는? 직장은? 김민수가 동료 PD에게 물었다. 글쎄요. 무연고자로 처리됐다고 하던데. 41세 여성이 정말 아무런 인맥이 없을까? 기자적 직감이 발동했다.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김민수는 인천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사건이 일어난 집은 이미 철거 예정지가 되어 있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정모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은 몇 달 전부터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단편적인 증언들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자세히 조사했다. 박은영, 서울 출신, 장애 4급. 조금씩 정보가 모아졌다. 은영의 주민등록 이력을 추적하던 중 김민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은영의 기록을 찾은 것이다. 박은영 자매요? 아, 그분. 교회 권사님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 혹시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권사님을 통해 김민수는 은영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다. 동철과의 결혼, 아이와의 이별,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 이게 한 사람 인생이라고. 김민수가 충격받았다. 김민수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은영의 고등학교, 수도원, 결혼 상대였던 동철까지 하나씩 찾아갔다. 박은영이요? 아, 그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었다. 어릴 때 사고로 다쳤다고 들었는데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수도원에서도 은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여기 생활이 맞지 않아서 떠나셨죠. 각각의 증언들이 모이면서 은영의 인생이 조각조각 복원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인터뷰는 동철과의 만남이었다. 출소 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던 동철을 찾아내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 박은영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철이 거부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진실은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다 끝난 일인데. 하지만 김민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동철이 입을 열었다. 저도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은영이는 정말 순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진심이었어요. 동철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비열했죠. 장애가 있다고 깔보고 학대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장애가 있으니까. 은영이네는 부자였으니까.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동철의 진솔한 고백이 이어졌다. 아이를 빼앗아간 것도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김민수는 정미도 찾아냈다. 동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정미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 저한테? 하지만 김민수가 이미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자 정미도 결국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제가 은영이한테 못되게 굴었죠.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질투였어요. 동철이가 은영이 때문에 감옥 간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정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은 은영의 가족들이었다. 반포의 옛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이사를 간 상태였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은영의 오빠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완강히 거부했다. 우리 가족은 그 일과 상관없어요. 오래전에 인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은영 씨는 분명히 가족을. 가족? 가족이면 뭐 어때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요. 냉정한 반응이었다. 심지어 은영의 죽음 소식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수가 찾은 곳은 꽃동네였다. 은영이 어린 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던 그곳. 박은영이라는 아이요? 아, 기억나요? 마리아 수녀가 말씀하셨다. 어떤 아이였나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여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죠. 그래서 수녀가 되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마리아 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몇 달간의 취재를 통해 김민수는 은영의 전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6살 때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변화, 학교에서의 따돌림, 수도원 생활, 동철과의 결혼, 아이와의 이별, 마지막 인천에서의 죽음까지.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야. 김민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보여주는 사례야. 탐색보고 60분 마이너스 지워진 여자 박은영의 마지막 41년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방송을 앞두고 김민수는 고민이 많았다. 이걸 방송해도 될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하지만 동료 PD가 말했다. 오히려 방송해야 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래도 유가족들 기분이. 유가족들이 뭘 했는데 끝까지 외면했잖아. 결국 김민수는 방송을 결정했다. 은영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워진 여자 박은영의 마지막 41년이 방송되자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방송국에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박은영 씨 같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 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모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박은영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졌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나왔다. 방송의 영향으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이 보완됐고 장애인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박은영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도 발의됐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물론 작은 변화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은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동철은 정말 미안하다며 은영의 무덤을 찾았다. 은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정미도 제가 잘못했어요라며 후회를 표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오히려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며 항의하기까지 했다. 시청자들은 은영을 위한 추모 행사를 자발적으로 열었다. 박은영 추모제가 서울과 인천에서 동시에 열렸다. 우리가 미안해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추모제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은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박은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시민 모임도 생겼다. 취재를 마친 김민수 PD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건 취재였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은영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회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나쁜 의미로. 이 방송이 나간 후에도 제2, 제3의 박은영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김민수는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취재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은영의 무덤에도 변화가 생겼다. 무연고자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던 초라한 무덤이 아니라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대로 된 묘비가 세워졌다. 박은영 1982-2023- 세상이 외면했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매주 누군가는 꽃을 가져다 놓았다. 은영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다. 방송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지금도 어딘가에 제2의 박은영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시청자들에게 각인됐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은영의 이야기는 계속 회자됐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박은영 사례를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사회복지사, 상담사, 공무원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됐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각지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실무진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은영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었지만 그 이후의 변화는 희망적이었다. 박은영 재단이 설립돼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캠페인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은영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저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박은영의 이야기는 끝났다. 비극적인 개인사였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다. 한 명의 죽음이 사회를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은영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였지만 죽은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됐다.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은영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의 웃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소중한 가족의 보물로 반짝이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해도 소중한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자 숨막히도록 처절하게 살다가 끝내 외롭게 떠났지만 그녀를 버린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을 밝혀준 박은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영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사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